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허탁 교수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발제하고자 하는 내용은 순환경제가 제표하는 글로벌 산업 질서라는 틀로 에코디자인 그리고 ESPR 글로벌 순환성 규범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순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꼭지가 워낙 방대하고 내용이 많은 거이기 때문에 키워드만을 중심으로 왜 순환경제를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글로벌 산업 질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순환경제 얘기를 우리가 해온 지가 한 20년 안 됐겠네요. 20년 거의 됐네요. 그런데 2026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순환경제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주요 논의의 대상인 순환경제와 에코디자인 ESPR. 근데 우리가 순환경제를 얘기하는데 순환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순환경제인데, 그래서 순환경제에서 경제는 어디 갔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순환성 규범은 뭘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정해진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하는 내용을 이그제큐티브 서머리를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자원의 순환율이 한 6.9%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합니다. 거의 순환이 안 되는 거와 다름없죠.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넌 OECD 국가들 중심으로 인구 증가가 계속 폭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원의 부족은 눈에 불 보듯 뻔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핵심 광물이든지 전략 광물이 자원 안보와 직결되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공급망이 흔들리면 그 국가의 또는 그 지역의 산업 체계가 망가지죠. 그래서 공급망 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되다 보니까 에너지를 덜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자원을 새롭게 해서 에너지를 가공하는 데 쓰면 우리 이 지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탄소 중립이 가져다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디지털 전환, 우리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나 용수 문제는 엄청난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순환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순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을 순환시켜서 다시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고, 공급망 위기는 공급망을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광물이나 전략 광물을 회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도 새 물질을 새로 안 만들면은 줄어들 테니까. 그래서 순환 경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 정책이 아니다. 순환 경제는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순환 경제에 반대되는 말은 선형 경제라고 얘기하죠. 리니어 이코노미와 서큘러 이코노미. 선형 경제는 리버 이코노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자원이 흘러가서 그냥 바다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 경제는 레이크 이코노미라 해서 호수에서 이제 어쨌든 돌아가는 것이고, 근데 선형 경제 하에서 소재 추출 가공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이 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선형 경제처럼 자원을 계속 쓰면 탄소 중립은 거의 물 건너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원 글로벌 순환율이라는 게 6.9%밖에 안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앨런 맥카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여러분들 순환경제를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앨런 맥카더 파운데이션에서 순환경제에 대한 얘기를 아주 리딩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죠. 올해 초에 타임즈에 기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다보스 포럼 바로 일주일 앞두고 뭐라 했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려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파괴시켜야 된다. 현재 경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인 순환 경제를 가지고 와야 연쇄적인 그 지구 위기를 막아낼 수 있다. 이미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터리, 플라스틱, 핵심 광물, 전기전자에서 순환경제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순환경제 로드맵을 작성한 국가가 77개국 이상이고, 전 세계 대기업의 55% 이상이
순환경제에 대한 플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경쟁력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무역 질서를 보면은 각국이, 우리가 무역 자유화를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각국이 전략적 무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통상이라는 얘기도 하고 환경과 통상을 묶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게 전략적 무역이죠.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하면서 관세나 지원금, 즉 보호무역에 있는 형태로 계속 자기들의 산업을 키우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전략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크게 탄소 규범이 있고 제품 규범이 있고 데이터 규범이 있습니다. 탄소 규범은 여기 계신 분들 잘 아는 것처럼 탄소 국경 조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제품 규범은 제품과 관련된 에코 디자인 ESPR. 그리고 그걸 담는 DPP.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경쟁력에서 전략적인 무역의 소재로 지금 작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환경 규제는 더 이상 사후 비용이 아니라 시장을 들어가는 사전 진입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아예 시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팔고 나서 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자원 생산국보다 순환성 강국이 더 경쟁의 위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쟁력이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데 과거에 가격 경쟁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탄소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순환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생산량을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적게 주고 그다음에 원자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아마 철강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제품의 성능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제품의 성능이면 좋으면 됐던 것이 이제는 공급망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을 들어오면서 순환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점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환경제 자원순환의 1.0은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제 2.0이 들어서면서 순환경제는 가치 보존 경제입니다. 어떻게 폐기물을 덜 내는 것도 덜 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시스템 안에서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는 순환경제의 4대 전략적 프레임을 이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식적인 제시는 아니지만 인포멀리한 내용들을 보면 순환경제는 환경 전략이 아니라 환경 플러스 산업 전략이다. 순환경제를 통해서 산업 경쟁력을 올리고 공급망 안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환경 리스크를 줄이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순환경제는 AI 기반으로 순환경제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순환을 잘 시키려면 자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IoT 같은 것들, IoT 같은 거를 자원이나 물질의 제품에 달라붙여가지고 그것이 어떤 컨디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AI 드리븐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DPP.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핵심 광물인데 이 광물에 대한 어프로치가 원래 이랬습니다. 공급망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급망을 확보한 다음에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재련이라든지 불량률을 줄이고 하는 역내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많이 움직여 왔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제는 순환을 해야 된다. 자원을 핵심 광물을 순환시켜야 된다 해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순환 경제가 들어가야 된다. 반면에 규제 균형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순환 경제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오히려 반대적인 역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규제 플러스 시장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된다. 그리고 규제 강화보다는 규제를 아주 정교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조달을 한다든지 뭐 다양한 형태가 그다음에 세제를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ISO에서는 순환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걸 봤습니다. 아무래도 국제 표준이 순환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일 객관적일 테니까 5개의 표준과 하나의 테크니컬 리포트 그리고 또 하나의 어그리드 워크 아이템 해가지고 7개 있는데 주요한 걸 살펴보면 ISO 59000 시리즈가 순환경제입니다. 거기 보면 59004가 순환경제를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의 대들보인데 거기 순환경제의 6대 원칙을 하면서 뭐라 했냐면 순환경제를 가치를 창출, 보존, 회복하며 자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6대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9010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환 경제는 폐기물 정책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우리나라 순환 경제 기본법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59,020번에 보면 순환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이게 글로벌 서큘러리티 프로토콜, 순환성 규범과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고 59,040에 보면은 프로덕트 서큘러리티 데이터 쉿. 그러니까 이것은 DPP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표준에서 이미 다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이 굉장히 순환 경제에 의미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2026년을 기점으로 해서 복합 규제 패키지를 일제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는 것이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입니다. 우리가 순환 경제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 2015년에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1차. 그 다음에 2020년에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 2가 나왔습니다. 그건 액션 플랜입니다. 법이 아니라. 그러다가 올해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 법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주장은 뭐냐면 2030년까지 순환자원 이용률, 서큘러 머티리얼 유즈 레이트를 현재의 2배, 24%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현재 12%라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재활용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2024년도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을 보면은 58%인가 그랬습니다. 그다음 유럽도 47, 8% 됩니다. 근데 이 유럽의 47, 8%의 재활용률이 똑같은 해에 그 나라의 CMUR을 보면 12%입니다. 우리가 재활용률을 쫓아가서는 순환 경제로 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소리냐면 재활용률은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표입니다. 즉 소각이나 매립으로 가지 않은 것들이 얼마냐. 그래서 소각으로 매립이 간 거는 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재활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58%는 소각이나 매립으로 안 갔고 48%는 재활용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쓰여 있을지도 모르지만 재활용됐다고 보는 겁니다. CMUR은 뭐냐면 경제 시스템 내로 다시 들어온 재생 원료만을 따지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한 해에 그 나라에서 쓰인 재질 다 가운데서 경제 시스템으로 들어온 재생 물질이 얼마냐. 그것이 현재 유럽이 12%, 13%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30년까지 2배로 올리겠다는데 막막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이 지표가 아직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표가. 그러니까 자원 순환에 관심이 있는 거지 순환 경제가 아직 그 체제로 못 들어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에코 디자인을 통해서 재활용되고 한 것들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차 물질들, 세컨더리 머티리얼을 단일 시장으로 다시 돌려놓는 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죠. 재활용 물질을 다시 단일 시장으로 돌아놓는 법안이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인데 이것이 올해 3, 4분기에 공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크로스 보더 트레이서빌리티 오브 웨이스트. 웨이스트가 불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 막 이제 팔로우 하겠다는 겁니다. 디지털화 하겠다. 이게 올해 다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갖다가 해가지고 재활용 적절히 처리해서 하는 게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EU 영내 재활용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최근 순환경제를 하면서 PPWR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 PPWR은 어쩌면 포장재의 ESP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포장재 분야의 작은 ESPR, 포장재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웨이스트 프레임워크 디렉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타일 EPR 오블리게이션 이거는 섬유 텍스타일의 ESP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트 투 리페어는 수리권인데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경제는 재활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오래 보존하고 오래 공유하는 겁니다. 이 라이트 투 리페어는 오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수리를 할 수 있게 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ESPR이 있습니다. 그 ESPR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이게 ESPR이 지금 이거 걸림돌을 말씀드려요. 순환경제를 10년, 20년 해왔는데 유럽 사람들이 느낀 게 있습니다. 국가 지표를 다 살펴봤더니 순환경제를 해야 된다고 열심히 강조를 했는데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지금 현재 나온 제품들이 순환이 되게 설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선형 경제 틀 안에서 설계가 된 걸 가지고 순환을 시키려니까 어려움이 많고 돈도 많이 들고 그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건데
이것이 친환경 전략이 아니라 산업 전략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DFX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Design for X죠. Design for Mass Productivity, Design for 뭐 Disassembly. 에코 디자인이 처음에는 Design for Environment였습니다. 환경을 위한 설계. 그것이 다 설계 전략이었거든, 산업 설계 전략. ESPR도 에코 디자인도 설계 전략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ESPR은 에코 디자인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을 좀 뒤에 할 얘기가 있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ESPR은 특징이 EU 단일 시장 규범입니다. 아마 이건 전문가들이 많이 말씀하겠지만 어디서 생산됐든지 간에 EU로 들어오는 EU의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든지 동등하게 이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디지털 여건이고, 녹색 공공 조달을 의무하고,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인센티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미판매 제품을 폐기를 방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몇 번 얘기했지만 폐기물에 대한 정의를 아주 세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쓰고 난 물질이 있고 불량 물질이 있고 반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의 폐기물 틀에 놓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아주 정의를 촘촘히 해서 그에 맞는 전략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의 특징은 제품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물리적 객체 플러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정체성이다. 우리는 그냥 제품은 제품의 성능만을 봤는데 이제는 제품이 데이터 정체성, DPP가 컴바인 된다.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은 앞으로 품질뿐만 아니라 순환성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투명성이다. 어느 공급망에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LCA 기반의 자원순환 전략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환 경제를 하다 보면 순환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순환을 하면 환경적으로 좋다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환을 하는 게 꼭 좋으냐? 제대로 잘 순환을 해야 좋은 거지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더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재활용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앞뒤가 흐트러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거에는 리사이클 모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재활용 유래만 초점을 맞춘 거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업사이클링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리사이클을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옵티마이즈 서큘러리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순환성을 가장 옵티마이즈해서 재활용률이나 순환율도 딱 거기까지만 할 것인가. 1%를 올리기 위해서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면 안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LCA가 이 순환경제와 에코디자인에 따라 변하고 있는데 LCA가 환경성을 평가하는 도구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LCA가 규제를 소통하는 도구고 공급망을 얘기하는 도구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얘기하는 그런 언어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LCA가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토픽인데 순환경제에서 왜 그 경제 논의가 약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순환경제는 오랫동안 폐기물 관리나 재활용이나 자원순환법이나 EPR 중심으로 발전을 해서 그와 관련된 정책 용어도 자원순환에 매우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순환 경제를 하려고 하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것에 대한 답이 준비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순환 경제가 도입되고 순환 경제가 되면 어떻게 돈이 되는가? 어디서 수익이 발생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수익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인가? 어떤 일자리가 생길 것인가? 어떤 가격 금융 제도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은 없죠,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지 이게 순환 경제로 들어오지. 그렇지 않으면 순환 경제 버전 1.0 자원 순환으로 그냥 머물러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경쟁력과 전혀 무관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환 경제에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문제입니다. 비용 절감 경제, 순환 경제를 통해서 원료비나 에너지 비용이나 폐기 비용을 이거는 감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좀 그래도 에너지 비용은 만만치가 않은 거지만 이건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치 보존 경제, 어떻게 오래 유지할 것인가.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시키다 마지막에 한 번 순환되는 것은 리사이클링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순환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안 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는 게 순환 경제인데 어떻게 오래 머무르게 할 것인가 시스템 내에.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되는데 사용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순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설계하고 사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용 단계에서 공유 경제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퍼포먼스 이코노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다음에 순환 경제와 관련된 투자 금융은 어떻게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망이라든지 자원 낭보에 있어서 우리 거시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를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환성에 대한 정의를 많이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이건 우리가 멋진 말이지만 당연히 들어간 순환 경제를 얘기하는데 순환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이거를 측정하고 관리하고 올릴 것인가? 글로벌 서큘러리티 프로토콜이 이거를 좀 보완해 주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WBCSD에서 2025년에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 출범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에 일본의 환경성은 WBCSD하고 이 GCP 논의를 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에 처음 발표가 됐는데 이 발표를 하면서 목표는 100에서 120기가톤의 CO2를 소재와 관련된 그 CO2를 소재를 줄이고 CO2 감축을 하고 기업의 순환성 목표를 한다 하면서 여기 나온 것들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로벌 서큘러리티 프로토콜에 의하면 기업은 공통의 언어로 순환성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순환 경제를 기업의 기획과 운영에 내재화시켜야 된다. 그게 두 번째고, 그렇게 한 결과를 공시를 해서 그 공시가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순환성이. 그거를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자발적이고 퍼스트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스타디라고 공부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쫓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건 일반적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전혀할 때 아마 이건 기업에서 순환 경제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을 하더라고요. 폐기물인 것들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의 자원과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은 선연경제 하의 법이나 규제입니다. 순환경제를 그거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배려해 주기 위해서 한 것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순환경제 샌드박스가 매우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기간 내에는 순환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유예해 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논의인데 KESPR하고 이 KESPR을 전략적으로 산업별로 접근을 아마 지금 기후부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KDPP도 실증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과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현 정부가 기업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KESPR을 아주 전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 KESPR이 결국 뭐가 되냐면 산업 경쟁력과 정책 주권 확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치 보존 지표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률 중요하죠. 폐기물 관리의 관점에서. 그러나 아까 말하는 것처럼 CMUR이라든지 똑같은 재활용이라도 가치가 포함된, 밸류가 포함된 그 재활용률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LCA 기반 제도를 LCA를 하다 보면 LCA 제도에 대한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많지만 이것들이 다 그럼에도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AI를 통한 LCA는 뭐냐면 크리스탈 프로젝터라는 것이 있는데 화학 구조식을 딱 집어넣으면 LCI 데이터베이스를 딱 내줘요. 그동안의 패턴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6만 종의 LCI 데이터베이스를 화학물질에 대해서 해준다. 그게 얼마만큼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AI 활용도가 그만큼 엄청난 저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실증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클로즈드 루프 리사이클링을 얘기하는데 중요한데 클로즈드 루프 리사이클링이 만사가 아닌 거죠. 클로즈드 루프 리사이클링에서 사이클 크기를 줄여야 됩니다. 큰 환을거리면 그게 다 에너지고 돈입니다. 사이클을 줄이는 클로즈드 루프 리사이클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거점의 순환성도 만들어야 되고 국가 정책도 만들어야 되지 모든 걸 국가 단위로 끌고 가면 사이클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법적 입법적 과제 뭐 샌드박스를 활용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린 텍세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세제는 자원은 싸고 노동비는 비싸다 하는 그런 세제 시스템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은 싸다예요. 그러니까 선형 경제에서 작동이 잘 돼요. 근데 자원은 싸고 노동비는 비싸다 하는 이 세제 시스템에서 제품에 대한 규제가 들어왔다. 그렇다고 순환 경제가 돈다? 안 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는. 아무리 제품 규제를 해도 세제가 같이 따라줘야 된다. 자원을 아껴 쓰게 하는 세제.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군데서 몇 번 얘기하지만 재활용 제품에 대해서는 VAT를 일부 면제해 주는 얘기들을 해외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죠. 재활용 제품이 처음 만들 때 VAT를 냈으니까 재활용될 때는 일부를 줄여준다는 얘기죠. 산업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공공 조달을 초기 시작해야 된다. 마지막 이제 슬라이드가 다가오는데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돼야 되냐? 각 기업은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정부와 교류를 해서 해야 되지만 규제 레이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규제 레이더. 우리 자사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그 규제 레이더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품에 따라서 규제에 민감한 제품이 있고 규제에 민감하지 않은 제품이 있는데 제품 군별 규제 민감도를 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단계에 대한 스타디를 하는데 갭 어세스먼트를 해야 됩니다. 규제가 원하는 거와 우리가 원하는 거에 우리가 현 시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좁혀 나가는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공급망을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망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공급망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보를 하면서 최근에는 디지털화를 굉장히 많이 해서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거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그 라인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효율을 올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데이터 패키지 표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맥락인데, 순환 경제는 경제 시스템의 전환입니다. 현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그래서 EU에서는 서큘러 이코노미 액션 플랜을 1차, 2차를 했습니다. 2015년, 2020년. 근데 그것이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자평. 그래서 2026년에 서큘러 이코노미 액트가 나오는 겁니다.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서큘러 머티리얼 유즈 레이트를 24%로 2배로 올린다. 그 정의가 다르다는 얘기. 두 번째는 재활용된 제품을, 재활용된 원료를 위한 단일 시장을 만들어준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위해서 에코 디자인을 하고, 에코 디자인을 법제하는 것이 ESPR이고 DPP고, DPP가 되면 그 다음에 시장 감시를 하게 됩니다. 시장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제대로 다 요건을 갖췄는가. 그리고 나서 기업은 기업대로 순환성과 경제성을 평가하는 GCP를 도입을 해서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글로벌 산업 질서적 재편에 따른 산업 경쟁력의 기준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는 시장 접근권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규제로 글로벌 산업 질서를 재편할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